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남쪽에 오물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낸 북한이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포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무더기로 살포한 오물풍선이 주택가로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자동차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각 시도 의사회장들과 회의를 열고 의사들을 상대로 집단 휴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파업 등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속초에서 동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긴급 정전 조치가 시행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의 우만스케 마을을 장악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남측에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히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 조치며 남측에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고 북한 정권이 이러한 저열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서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 의사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총파업을 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전 회원을 상대로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강원도 속초 부근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속초에서 동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위층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거나 정지해 있는 차가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이스탄불 당국 발표를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2일 오전 8시 40분쯤 이스탄불 küçük çekmece'에 있는 3층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현재 중상자 2명을 포함해 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붕괴가 일어나기 전 폭발이나 지진 징후는 없었다고 AP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메흐메트 웨즈하세키 튀르키예 환경도시계획부 장관은 이 건물의 1.5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우크라이나에 전국적인 긴급 정전 조치가 시행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전력 차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드론 미사일로 폭격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3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 운영사 우크레네르고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정전이 산업, 가정, 전기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우만스케 마을을 장악하는 등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 5개 여단의 패배를 안기고 5건의 반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오물이 든 풍선 수백 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냈는데요. 네, 북한이 5일 만에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오물풍선. 북한은 풍선 3,500여 개에 오물 15톤을 실어 날려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국내에서 풍선 1,000개 정도가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북, 충청 지역에서도 발견되면서 전국적으로 86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낸 지 5일 만에 북한이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서입니다. 김 부상은 담화문에서 오물을 치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남한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 살포는 철저히 대응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그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오물 살포와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예상됐는데 북한이 오물 살포를 멈추면서 이 같은 방침이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저열한 도발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 한다며 즉각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 정지하는 안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의 대응 수위도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북한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더러운 협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풍선과 함께 날린 쓰레기의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칫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차량이 파손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차 주인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승용차 앞유리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 위에 비닐로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지만 차 주인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삐라라고 부르는 대남 선전용 전단 수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빌라 옥상 같은 건물에도 떨어졌는데 유리창과 물탱크까지 부서지는 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장 정부 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법이 없습니다. 이런 도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준비했다가 입법 예고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남은 건 보험사 정도겠죠. 이 경우 보험사 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해 수련 병원들이 개별 상담을 진행했지만 큰 소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도로는 내년에 필요한 전문의 등 의사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험 추가 같은 구제책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970여 명, 전체의 7%를 조금 넘긴 수치입니다. 수련 병원마다 전공의들에게 개별 연락해 복귀 의사를 물어봤지만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닿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뿐더러 연락이 닿았다고 해도 실제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까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추가 수련 가능 기한까지 지나면서 전공의 이탈이 더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의사 수를 늘리려다가 당장 내년에 필요한 전문의 2천여 명 등 필요한 의사들을 배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결국 의료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전문의 시험이나 의사 국시 기회를 추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면서 이듬해 의사시험이 2차례 치러졌습니다. 정부는 시험 추가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여러 구제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는 등 여지를 남겼습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들도 검토를 할 텐데 우선은 복귀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되려는 전공의 없이는 이런 의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의사 배출 대안을 마련할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 의사회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총파업을 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전 회원을 상대로 휴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아찔했던 건물 붕괴 순간을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에서 내린 일행들이 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 건물이 덮쳐옵니다. 놀란 사람들은 반대편으로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8시 40분쯤 이스탄불 küçükçekmece의 한 아파트가 붕괴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대가 즉시 투입됐지만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는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는 1988년에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인데 무너질 당시 4층 또는 5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환경도시계획부 장관은 이 건물의 1.5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어떤 폭발이나 지진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튀르키예의 부실한 건축 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 1,6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과밀한 이스탄불은 지진이 잦은 북아나톨리아 단층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 이스탄불 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8,0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시 당국은 300만 명이 거주하는 건물 20만 채의 안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명이 숨지고 20명 이상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AP통신은 오하이오주 에크런시의 한 도로가에서 현지 시간 2일 새벽에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중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현장에서 수백 명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 일부 여성은 차량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지난달 30일 송 대표는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며 성실히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는 돈봉투 수수와 살포에 관여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도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며 이르면 다음 달 16일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도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공판을 앞두고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이 끝날 무렵 무고를 유리한 환경에서 다툴 수 있게 기회를 줘 감사하다며 보석 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들에 대한 선고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뤄집니다. 이들이 유통 판매한 제품은 유명 잡화점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 수사 결과 업체가 욕조 부품 원료를 바꾸며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군기훈련 도중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대는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개인 건강, 심리 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 대책 보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됩니다. 또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 특별 인권 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고 군 응급 후송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지휘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수사 전단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전반적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고발장을 낸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은 해당 중대장이 군 간부로서 훈련 규정 위반 사실은 물론 과도한 군기훈련 강요 시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으로 봐도 군형법상 또는 형법상 상해치사를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유사한 어떤 사례들 법리에 의하면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의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반면 법조계의 의견은 다릅니다. 군기훈련만으로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알려진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사고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특별하게 입증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살인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에 대한 구체적 혐의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 경찰은 해당 부대 간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숨진 훈련병의 의료 기록,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중대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혐의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도주해버리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나 지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는데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순수히 조사를 안 받고 한참 뒤에 자수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수치로 술을 마신 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특별 규정을 둬야. 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가기관산업인 반도체 관련 협력 업체들의 담합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비인데 자그마치 9년간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상당수 물질은 누출되면 인체에 해로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조 환경의 미세한 변화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유해가스 누출을 감시하거나 차단, 알리는 제어 감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비 입찰을 맡은 삼성 SDS는 지난 2015년부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12개 제어 감시 시스템 협력업체들의 담합이 시작됐습니다. 한 협력업체 내부 자료에는 납품 단가를 유지하고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게 독과점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체들은 서로 미리 소통하며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금액과 견적서를 공유했습니다. 담합은 2015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입찰을 위주로 334건에서 이뤄졌습니다. 업체들은 기존 수주업체를 원칙적으로 낙찰 예정자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피하고 들러리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번갈아 낙찰받는다든지 또 몇 번에 한 번씩은 원칙적인 낙찰 예정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한테 낙찰받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좀 들키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한 업체를 분할 합병한 업체를 포함해서 13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관련 담합이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산업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이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가득 차 있는 오물풍선을 살포했죠.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관련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악취는 기본인데다 차량 유리가 파손되거나 아파트 2층 높이 크기까지 발견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밤하늘에 흰색 풍선이 떠다닙니다. 전광판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가 앞으로 천천히 내려왔는데 가까이서 보니 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바로 옆 동네에선 풍선이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낙하했는데 어림잡아도 풍선 하나에 성인 5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 보입니다. 악취까지 나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작은 풍선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당황스러웠고, 크기는 한 아파트 2층 정도? 약간 악취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냥 냄새 약간 이러면서 좀 불편했던. 이렇게 밤사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약간 바람새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이제 학교 부근에서 좀 크게 이제 사고 나는 것처럼 펑 하는 소리가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삐락처럼 이제. 북한이 재살포한 오물풍선은 지난달 28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 강원, 경북 등 전국에서 발견됐습니다. 비행기보다 더 높아 보였어요. 되게 높게 보이긴 했어요. 되게 점같이 보일 정도여서. 근데 좀 멀리 날아갈 것처럼 보여서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더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오물풍선이 주택가에 떨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의 앞유리가 부서지는 일도 벌어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어도 위험천만했던 상황. 전국 지자체에서는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직접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인천국제공항에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군 당국 등은 어제 아침 대남 오물풍선이 공항에 떨어져 아침 7시부터 7시 18분까지 일시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이착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고를 받은 군 당국이 풍선을 제거한 뒤 곧바로 운행이 재개돼 결항은 없었고 항공기 결함 등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방송 재개 준비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은 상시 시행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중단하고 군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와 40여 개의 이동식 장비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고정식의 경우 재설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동식 확성기는 방송 시행이 결정되면 몇 시간 내로 방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며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훈련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국방장관은 해상 위주의 연합훈련을 사이버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 올 여름 처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자 회담에 나선 한미일 국방장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올여름 처음 실시하기로 한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그동안 주로 해상에서 진행해온 연합훈련과 달리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엣지에서 용어를 따왔습니다.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 등 영내 위협 상황을 가정한 모의 군사연습인 TTX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하고 한미일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런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도 올해 진행합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를 연말까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한미일 회담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며
한미 3국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도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3국의 안보 협력은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가 진행된 싱가포르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민주당은 표결로 상임위원장 18곳짜리를 다 가져갈 수 있다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회 독재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처한 민주당은 오는 7일이 원구성 협상의 법적 시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이 시간을 끈다면 협상 대신 국회법 규정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표결로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협의한다면 그렇다면 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정권 견제라는 총선 민의를 받들기 위해선 법사위와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를 사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총선 민의 왜곡이자 의회 독재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본회의 직회부로 법사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도 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건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또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소환하며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휴일에도 회동을 이어가며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양당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급한 협상 마감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극적 타결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단장이 아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실이 공개한 정부 대표단 명단을 보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을 맡았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으로 주 인도대사 내외가 공식 수행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도 장관이 정부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배 의원 측은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불러 지난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와 처음 접견했을 당시 상황 등을 물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첫 접견에서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을 건넸다며 당시 상황을 정리한 6쪽짜리 메모를 서울의 소리 측에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 메모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김 여사는 비서에게 최 목사가 가져온 명품 선물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한 뒤 직접 화장품을 만지며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한 것일 뿐 뇌물이나 청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대통령실은 이러한 접견 과정 등이 서울의 소리와 최 목사가 공모한 함정 취재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6월 3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원구성 법적 시한을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막판 타결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모레 본회의를 전후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현재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서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기존 전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늘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됩니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들에 대한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뤄집니다. 이들이 유통 판매한 제품은 유명 잡화점에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수사 결과 업체가 욕조 부품 원료로 바꾸며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농산물 값이 좀 내렸나 하는 느낌도 잠시 외식과 가공식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간식 치킨도 배달비를 합하면 본격적인 3만 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고물가를 버티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김연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휴일 대형마트 치킨 코너에 발걸음이 몰립니다. 국산 냉장닭으로 만든 치킨 한 통이 9,980원, 만 원도 안 됩니다. BHC, 굽네 등 프랜차이즈 치킨값이 줄줄이 오르는 동안 마트와 편의점 치킨 매출은 크게 올랐습니다. BBQ도 4일부터 주요 제품값을 3,000원 올릴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육개값이 내렸다는데 왜 배달치킨값이 3,000원이나 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이것저것 다 올라가. 한 1,000원 정도는 모를까. 3,000원은 너무 비싸잖아요. 뭐 배달비도 들고. 서울 지역 냉면값이 평균 12,000원에 육박하는 상황. 소비자들은 간편식 냉면을 사다 먹으며 초여름 더위를 식힙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모아놓은 코너도 제품이 채워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지나자 정부 눈치를 보던 가공식품 업체들도 잇따라 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미김에 이어 롯데 웰푸드가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 12% 올렸고 롯데 칠성음료는 6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습니다. 간장시장 1위 샘표식품도 이달 중순 30개 제품 가격을 평균 7.8% 올립니다. 대표 제품은 11.8%나 올립니다. 고가 제품은 올려도 이제 고가 제품 쓰는 사람들의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서민 제품은 거의 서민이 다 사용을 꼭 필요한 거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올리지 않는 게. 국제 커피 원두 가격도 4년 새 최대 3배로 올라 커피 전문점 음료값도 줄줄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에는 이혼 소송 외에도 여러 법적 분쟁이 얽혀 있습니다. 각종 송사로 깊어진 두 사람 사이 갈등의 골은 법정 공방이 끝난다고 해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심 법원이 1조 원대 재산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화제의 중심에 선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은 3라운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 관장이 최 회장 내연녀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입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 넘는 돈을 쓴 거로 보인다고 강조했는데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2심이 두 사람 사이 부정행위로 노 관장 등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오는 8월 이뤄질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오는 21일 결론이 날 예정인데 해당 재판에서도 최근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 자리도 제공해줬지만 반대로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며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이혼 소송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이 쟁점입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가량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명령한 반면 최태원 회장 측이 여전히 비자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이 수조 원대 재산의 근원에 불법 비자금이 있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관련 재산을 개인들끼리 나눠 갖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란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판결 관련 질문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해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쿠팡을 비롯한 36개 기업 집단이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 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주채무 계열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또 SK가 총차입금 1위 그룹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양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 인증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상가의 인기가 경매 시장에서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서울 지역 상가 경매 건수가 237건으로 지난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넘게 감소한 반면 수입 전기차 판매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7,900여 대 팔려 증가율이 459%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3조 원이 넘는 해외 자본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CBRE 코리아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규모는 모두 23억 달러에 달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 광장을 통해 다음 달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저출산과 반려동물 인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려견 사료 판매량이 아기 분유와 이유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마켓은 올해 들어 5월까지 반려견 사료와 아기 분유, 이유식의 판매량 비중을 따져본 결과 각각 69%와 31%로 2배 넘게 차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르면 7월 중 보잉사의 항공기 30대 구매를 위한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 열리는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주문 기종으로는 787 드림라이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신경을 따라 몸 곳곳에 종양이 자라나 외모에 변형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신경섬유종증인데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발견되는 초기에 서둘러 치료받으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굴에 커다란 혹이 나고 변형이 생겨 코끼리 인간, 이른바 엘리펀트맨이라고 불렸던 영국인 조셉 메릭.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고통을 받다 숨졌고 그 이야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사실 조셉은 희귀병인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경섬유종증이란 몸에 있는 신경을 따라 종양이 생겨나는 질병으로 발병하는 위치에 따라 그 양상도 다양합니다. 눈에 생기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폐에 생기면 호흡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외형에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입니다.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아기라고 놀리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등록 환자가 5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보니 개발된 약도 한 종류뿐이고 그마저도 복용을 위해선 1년에 수억 원이 듭니다.
올해 초 보험이 적용되면서 수천만 원으로 약값이 줄었지만 환자들에겐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에 대한 약값을 부담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시작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전병이기 때문에 예방은 불가능하지만 미리 파악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에 연한 커피색 반점이 다수 나타날 경우 신경 섬유종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의 주근깨가 나타나거나 홍채에 작고 좁쌀 모양의 결정이 생기는 경우에도 병원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 이전 아이들은 0.5cm 이상 크기가 진단 기준은 6개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 0.5cm 이상이거나 아니면 사춘기 이후에는 1.5cm. 아직 완치할 방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치하면 기존 약도 듣지 않는 악성으로 나아가는 만큼 치료를 서둘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데이터랩은 기후재난의 최전선에 서 있는 현장을 차례로 조명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지구 온도가 올라가 난폭해진 엘니뇨로 이달 초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브라질 남부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질 남동부의 히우그란지도술, 주도인 포르투 알레그리를 중심으로 인구 1,100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이곳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넘는 기간 동안 1년 강수량의 절반 넘는 양이 쏟아졌습니다. 10년으로 시계열을 넓히면 이런 극한 강우가 최근 9달 동안 3차례 더 센 강도로 반복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진흙탕에 갇혔습니다. 강이 범람해 도심, 농경지, 주택가를 덮쳐 150명 이상이 숨졌고 공항도 마비됐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홍수 전후 위성사진을 분석한 나사 자료를 근거로 범람을 재구성했습니다. 빨간색 표시된 지역이 이번 홍수로 강물이 넘친 곳인데 포르투 알레그리 주변 지역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보다 깁니다. 히우그란지도술 주 전역의 범람 범위를 합하면 서울의 10배에 달합니다. 거주 인구 지도를 함께 보면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이렇게 밝았던 도심부는 암흑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목할 건 피해 지역의 산사태입니다. 하루에만 4,000곳에 달하는 지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는 이번 폭우 피해의 결과면서 원인이기도 합니다. 산을 쓸고 내려온 물이 그대로 강을 덮치면서 강 수위가 올라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산림 황폐화와 강 주변 치수가 전혀 안 된 게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겪어보지 못한 기후가 일상이 될 거란 점입니다. One rainfall that strong that might happen once every 100 years, 200 years. Now they will happen once every 2, 3, 4 decades. A minimum of 3 million Brazilians cannot live where they live. Very high risk of floods, landslides. 라니냐가 오면 극심한 가뭄에, 엘니뇨가 오면 폭우에 시달리는 브라질 남부 지역 주민들. 우리는 기후 난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에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적힌 돌기둥 위로 올라갑니다.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듯한 동작을 취하더니 스프레이를 꺼내 낙서를 시작합니다. 영어로 화장실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비난하며 범행을 예고했습니다.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s permission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Can't we do anything? No! I will give them some practices.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부터 범행 뒤 유유히 떠나는 모습까지 중국 SNS에 고스란히 올렸습니다. 조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중국말 인터뷰도 누군가 옆에서 촬영을 도왔습니다. 风险很大，有可能回不去，回不去嘛，不给国家添麻烦。
要能回去，那更不用给国家添麻烦了。祝我好运吧。 새벽 6시쯤 신고를 받은 일본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돌기둥에 가림막을 씌우고 낙서를 지우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엔 그동안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엔 중국인 남성이 출입문에 불을 질렀고 2015년엔 한국인이 폭발물을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월의 첫 출근일인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한알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남부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6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로 여전히 서늘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아서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5.9도, 대전은 13.7도, 광주는 15.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높아 덥겠는데요. 서울이 28도, 광주는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울산이 21도, 강릉은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도 궁금한데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 이 낮부터 밤 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 산간 쪽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심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당분간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시작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늘에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